혹시 이 사진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미국의 상징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건설 현장 모습입니다. 당시 세계 최고의 높이로 지어진 이 빌딩은 막대한 자금과 인력이 투입되었고 지금까지도 미국 뉴욕의 상징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번엔 미국의 몇 년 뒤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무료 급식을 먹기 위해 줄을 선 미국인들을 찍은 사진인데요. 분위기가 사뭇 무겁게 느껴지지 않나요? 높은 빌딩처럼 한없이 하늘 높이 솟아오를 것 같았던 미국은 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을까요? 사건 번호 X, 오늘의 사건 번호 1929,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위대한 개츠비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화려한 파티에서 술잔을 손에 들고 화면을 향해 건배를 하던 디카프리오의 모습은 아주 유명한 장면이죠. 부자들이 참석한 화려한 파티, 그리고 뒤로 펼쳐진 불꽃놀이까지 광란의 20년대라 불리는 미국의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1920년대는 역사상 최고의 호황기, 그야말로 광란의 시대였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은 전쟁 중립을 지키며 대량의 군수 생산을 진행하였고 그로 인해 경제적으로 강력해졌습니다. 이후 전쟁이 끝나면서 전쟁에 참여했던 다른 국가들에 비해 경제적인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게 됐죠. 그것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이 이루어졌습니다. 전기화, 자동화, 대량 생산 등의 기술이 개발되었고 특히 자동차, 전화, 가전제품 등 신기술의 보급으로 인해 소비재 시장이 확장되었습니다. 또한 우드 윌슨 대통령은 비즈니스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세제 개혁 및 규제를 완화했고 도로와 교량 등 인프라 투자를 활발히 했습니다. 1920년에는 은행 및 금융시장의 안정성이 크게 향상되기도 했는데요. 은행들은 예금 보험 제도를 도입하여 예금자들의 신뢰가 향상되기도 했죠. 처음 시작할 때 보셨던 사진 기억하십니까? 당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었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또한 이때의 낙관적인 전망 덕분에 만들어진 초고층 빌딩이었습니다. 하지만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모두의 낙관적인 생각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주식시장에서도 광란의 20년대가 그대로 나타났는데요. 여기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를 보시면 1920년 초반 70이었던 주가지수가 1929년 월 360일까지 무려 5배 이상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사건은 1929년 10월 24일 검은 목요일에 시작되었습니다. 투자자들이 패닉 상태에 빠져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하면서 주가는 급락했고 이어지는 29일인 검은 화요일에도 주가는 계속해서 하락. 결국 주식시장은 붕괴되었고 이것이 경제 대공황의 시작이었습니다. 주식시장 붕괴는 금융 시스템에 큰 타격을 줬습니다. 은행들은 최대 10배에 달하는 과도한 레버리지를 제공함으로써 주식 투자를 부추겼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붕괴되자 부실화가 빠르게 진행되었고 예금의 대량 인출, 즉 뱅크런까지 겹치면서 은행들은 지급자금 부족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로 인해 많은 은행들이 파산하거나 축소되었습니다. 은행 파산으로 인해 예금자들은 돈을 잃었고 신용 시스템은 마비되었죠. 경기 침체와 실업률 상승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소비를 줄였습니다. 소비 감소는 기업들의 생산을 줄여 산업 부진을 야기했습니다. 무역 활동에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금융위기와 경기 후퇴로 국제무역이 급감하면서 일자리 역시 감소해 25%라는 역대 최고의 실업률을 기록했습니다. 이 사태는 다른 국가들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국의 국제무역이 급감함에 따라 다른 국가들도 경기 침체에 휩쓸렸고 일부 국가들은 장기간의 경기 침체와 높은 실업률을
경험했습니다. 대공황으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루즈벨트 대통령은 뉴딜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뉴딜 정책은 경제 안정, 실업자 구호, 회복 촉진을 목표로 하는 일련의 경제 프로그램 및 개혁 정책으로 전통적 자유 방임주의를 과감히 포기하고 국가가 시장 경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통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효과는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뉴딜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 1933년 이후부터 실질 국내 총생산과 실질 개인 소비 지출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5%까지 치솟았던 실업률은 16%까지 하락하였고 국제무역도 다시금 회복하였습니다. 또한 뉴딜 정책은 경제뿐 아니라 사회 전 분야에 많은 영향을 주었고 미국은 현재 세계 최고의 국력을 가진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올해 미국의 은행 중 무려 3곳이 파산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중 자산 규모 1,000억 달러 이상의 대형은행도 포함되어 있었죠. 원인은 다를지언정 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은행의 위기가 약 100년 전 대공황 때와 매우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미국 중소형 은행들의 연초 이후 주가 등락률을 보더라도 최근 시장 분위기와는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팬데믹 이후 발생한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기 위해 미 연준은 40여 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금리 인상을 단행했고 이 과정에서 은행의 대출 태도와 기준은 더욱 더 강화되었습니다. 때문에 실질적 경제 주체인 가계와 기업의 자금 조달 여건은 점점 더 한계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볼 점은 가파른 금리 인상의 부정적 효과가 은행들의 대차 대조표에서도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은행들이 투자한 증권으로부터 발생한 미실현 손실 규모는 2분기 연속 감소한 5,150억 달러로 밝혔는데요. 이 수치는 2008년 750억 달러에 비하면 상당한 수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 연준은 3월 은행위기 이후 새로운 긴급대출 프로그램을 시행했습니다. 다른 긴급대출 프로그램 규모는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BTFP는 오히려 지속 증가하는 모습을 보면 아직 은행들의 위기는 완벽하게 진화되었다 보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에 앞으로 은행 위기가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 두 눈 뜨고 잘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사건 번호 1929. 이 사건은 전 세계에 유례없는 경제 대공황이었습니다. 다시는 일어설 수 없었을 것 같은 당시의 상황 속에서도 정부의 정책과 국민들의 노력이 함께 했기 때문에 지금의 미국의 모습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본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사건 번호 X의 김석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